궤도신사 아르센 르팽은 르팽 시리즈의 탄생을 알리는 첫 작품입니다. 모리스 르블랑의 프랑스 고전 추리 명작이자 탐정소설로 명탐정 셜록 홈즈를 골탕 먹인 희대의 도둑. 하지만 너무도 멋진 남자 아르센 르팽의 9개의 에피소드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르팽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시작해 감옥에서 벌이는 놀라운 사건과 탈옥, 셜록 홈즈와의 대결까지 흥미진진하고도 유쾌한 르팽의 모험이 펼쳐집니다. 궤도신사 아르센 르팽은 100여 년 동안 사랑받아온 베스트 추리문학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종드 드네르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이야기 궤도신사 아르센 르팽 시작합니다. 아르센 르팽 체포되다. 참으로 이상한 여행이었다. 그래도 시작은 무척 좋았다. 나는 지금껏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유쾌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다. 대서양을 정기적으로 횡단하는 유람선 프로방소의 선장은 친절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고 승객들 역시 모두 양식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금방 대화가 무르익곤 했다. 더욱이 하나같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 모를 섬에 와 있다는 분위기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친밀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한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놓인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끝없는 하늘과 망망대해에서 평온한 여행을 하다가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바다의 거센 폭풍을 함께 견뎌내야 하고 그 험난한 여정에 얼마나 많은 뜻밖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인생 자체가 질풍노도와 우여곡절 또한 일상의 단조로움으로 이루어지는 한편의 드라마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람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 끝이 보이는 짧은 여행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마음껏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겐 새로운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배라고 하는 이 떠있는 섬, 세상에서 해방되었다고 믿게 하는 이 작은 섬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배와 세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무선 전신이었다.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뉴스를 전해오는 그것은 별세계로부터의 호출이다. 바람의 날개를 단 전령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상상해야 한단 말인가? 세상에 이처럼 신기하고 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선 전선은 마치 저 세상의 언어를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항해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처음에는 두 친구가 내게 소식을 전해왔다. 이어서 10명, 아니 20명이 아득한 공간을 가로질러 이런저런 소식을 보내왔다. 그러던 중 거센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오후 배는 이미 프로방스 해안에서 800km나 떨어져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 한 통이 날아왔다. 아르센 르팽이 1등 칸에 승선해 있음. 금발. 오른쪽 팔에 상처 있음. 혼자 여행 중. 가명은 R. 바로 그 순간 어두운 하늘에 강렬한 번개가 지나갔고 전파는 여기서 끊기고 말았다. 따라서 아르센 르팽이 사용하고 있다는 가명이 R이라는 머리 글자로 시작된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만약 그것이 다른 종류의 뉴스였다면 배 안의 전신 담당 기사를 비롯해 사무장, 선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졌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이란 아무리 지키려 해도 결국은 새어나가는 법이다.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날 모든 승객은 그 유명한 아르센 르팽이 이 배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아르센 르팽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니. 최근 몇 개월 동안 모든 신문들이
대담무쌍한 행적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 신출귀몰한 도둑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 프랑스 최고의 형사 가니마르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인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 인물이 말이다. 대저택이나 부호의 살롱 이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저 변화무쌍한 신사 아르센 르팽. 그는 어느 날 밤 쇼름한 남작의 저택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면서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개도 신사 아르센 르팽. 진품으로 제대로 갖춰지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변장술이 뛰어나 운전사, 테너 가수, 출판업자, 양갓집 도련님, 소년이나 노인, 마르세유의 상인, 러시아 태생의 의사, 스페인의 투우사 등으로 변신한다는 천의 얼굴 아르센 르팽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될 수 있었다. 그런 아르센 르팽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람선 어느 한 구석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끊임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1등칸 전용의 이 좁은 구석, 이 식당, 저 살롱, 흡연실에 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어쩌면 저 신사가 아르센 르팽일지도, 아니면 저 사람, 그도 아니면 식탁에서 내 옆에 앉았던 사내, 아니 어쩌면 나와 같은 손실을 쓰고 있는 저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다음날 넬리 언더다운 양이 호들갑스럽게 외쳤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닷새나 계속되어야 한다니 어쩜 좋아. 빨리 체포하지 않고 뭘 하는 거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말했다. 이봐요, 앙드레지 씨. 당신은 선장과 잘 아는 사이죠? 혹시 뭐 알고 있는 거라도 없나요? 넬리 양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으면 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빼어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녀 주위에는 늘 기분을 맞추려 드는 무리들과 열렬한 추종자들이 진을 치다시피 했다. 파리에서 프랑스인 어머니 손에 자란 그녀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백만장자인 아버지 언더다운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고 친구인 제를랑 양이 동행하고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녀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같은 배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녀의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는 것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그녀도 나의 정중한 태도가 싫지 않은 눈치였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주었고 여러 가지 경험담을 풀어놓으면 흥미롭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곤 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경쟁자가 한 명 있었다. 외모도 출중하고 사려 깊으며 우아한 청년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파리 사람인 나의 개방적인 태도보다 그의 조용한 성격이 그녀의 마음을 더 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넬리 양이 내게 말을 걸었던 그때도 그는 그녀 주변에 얼씬거리는 무리들 속에 함께 섞여 있었다. 우리들은 갑판에 있는 흔들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서 전날 밤에 폭우로 맑게 씻긴 대기와 쾌청한 하늘을 즐기는 참이었다. 아가씨, 사실 저도 확실한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아르센 르팽의 원수인 가니마르처럼 우리 손으로 직접 수사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어머, 그렇게까지요? 정말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못할 것도 없지요. 글쎄, 꽤 복잡한 문제일 텐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단서를 당신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서라뇨? 어떤 단서를 말하는 거죠? 첫째, 르팽은 R로 시작하는 가명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단서치고는 좀 부족한 듯한데요. 둘째, 그는 혼자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 특징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셋째, 금발이라는 점.
다음은 어쩌겠다는 거죠? 우선 승객들 명단을 조사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나가면 될 겁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승객 명단을 꺼내 한번 훑어보았다. 우리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머리 글자를 가진 승객은 13명이군요. 겨우 13명이라고요. 1등석 승객은 13명입니다. 13명의 R. 그들 중에서 9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인, 자녀, 하인을 동반하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혼자 여행하고 있는 4명뿐이니 한 명씩 살펴보죠. 우선 라베르당 후작. 대사관 서기관인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넬리 양이 옆에서 말을 끊으며 말했다. 로선 중령. 우리 큰아버지예요. 누군가가 말했다. 라볼타 씨. 네, 전데요. 무리 중 한 명이 외쳤다. 소리난 곳을 바라보니 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얼굴의 대부분이 검은 턱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자 넬리 양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 사람을 금발이라고 하긴 힘들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명단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얘긴데. 내가 말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로젠 씨예요. 누구 로젠 씨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넬리 양이 내가 경계하고 있던 그 조용한 청년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 로젠 씨,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금발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약간 섬뜩함을 느꼈다. 그리고 일순간 어색한 침묵이 감돌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나와 같은 충격을 받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 젊은 신사의 태도에는 수상쩍거나 의심을 받을 만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왜 제가 대답하지 않았냐고요. 실은 이름도 그렇고 혼자 여행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머리색을 봐도 그렇고 그 범인의 모습과 내가 너무나 흡사해서 나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봤는데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체포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거침없이 내뱉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탄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이는 얇은 입술이 한층 더 창백해졌으며 반대로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물론 농담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표정과 태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넬리 양이 천진한 목소리로 불쑥 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상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처만 없습니다. 그가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을 내보였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순간 나의 눈과 넬리 양의 눈이 마주쳤다. 그렇다. 그는 오른쪽 팔이 아닌 왼쪽 팔을 내밀었던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넬리 양의 친구인 제를랑 양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자 숨을 헐떡이던 그녀가 간신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제 보석을, 진주를 모두 도둑 맞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부 도둑 맞은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훔친 녀석은 값나가는 물건만 골라서 가져갔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별 모양의 머리 장식, 루비 펜던트, 목걸이, 팔찌들. 도둑은 놀랍도록 섬세한 솜씨로 보석 알맹이들만 빼가지고 갔을 뿐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은 아예 손조차 대지 않았다. 보석 장식품들은 모두 알맹이가 빠진 채 꽃잎 뜯긴 봉우리처럼 초라한 몰골로 남겨져 있었다. 제를랑 양은 모자를 넣는 상자 밑바닥에 보석 주머니를 숨겨두었는데 도둑은 그녀가 차를 마시러 간 사이에
그것도 한낮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복도에서 선실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들어갔던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 순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안 모든 승객들은 이것이 아르센 류팽의 범행이라고 생각했다. 순식간에 그렇게 놀랍고도 교활한 솜씨를 발휘할 만한 인물은 그자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식품 전부를 긁어 모은다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힘들지만 감나가는 알맹이만 챙긴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을 아르센 류팽 말고 누가 생각해 내겠는가? 한편 그날 저녁 식사 때 로젠의 양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 빈 채로 있었다. 그날 밤 사람들은 그가 선장에게 불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체포될 거라는 생각에 모두가 마음을 놓았다. 그래서 그날 밤 사람들은 여흥을 즐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특히 넬리 양은 놀랄 정도로 활달했다. 그녀가 처음에는 로젠이라는 작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서 나는 내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했다. 그녀도 그리 싫지만은 않은 눈빛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랍게도 로젠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보르도의 유명한 와인 상인의 아들이라는 정식 서류를 제시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양쪽 팔뚝 어디에도 상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로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댔다. 서류, 신분증명, 녀석은 아르센 류팽이라고.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야. 상처도 처음부터 없었거나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지워버렸을 거야. 다른 한쪽에서는 보석을 도둑맞은 시간에 로젠이 갑판을 산책하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들이대며 항의를 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반격했다. 녀석은 아르센 류팽이야. 그런 녀석이 자신이 직접 도둑질을 했겠어.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들마저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약점이 로젠에게는 있었다. 혼자 여행을 하며 금발의 R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외에 누가 있단 말인가. 로젠이 아니라면 그 전문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인가. 점심 식사 몇 분 전에 로젠이 대담하게도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오자 넬리 양과 제를랑 양이 의자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녀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1시간 후에 손으로 직접 쓴 회람이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등급의 승객들 사이에 나돌았다. 거기에는 아르센 류팽의 가면을 벗기거나 도둑맞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1만 프랑을 주겠다는 루이 로젠의 약속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로젠은 선장에게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한다. 만약 그 악당과 맞서 싸우려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그 녀석을 잡아 보이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빈정거리기 시작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군. 로젠 대 류팽이라. 아니, 류팽 대 류팽이 되려나. 로젠의 몸부림은 이틀간 계속되었다. 로젠이 여기저기 분주히 오가면서 승무원들 사이에 섞여 이것저것 캐묻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한밤중에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선장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나갔다. 위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프로방스호 안을 샅샅이 뒤졌다. 모든 선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점검했는데 도난당한 물건이 반드시 범인의 객실에 감춰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젠 뭔가 밝혀지겠죠. 얼마나 뛰어난 솜씨를 지녔는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안 보이게 숨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넬리 양이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나에게 물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모자 속이나 양복의 안감, 몸에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물건을 전부 조사해 본다면 또 모르지만요. 나는 그녀의 온갖 자태를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나의 9X12형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가령 이렇게 조그만 기계 속에도 제를랑 양의 보석을 전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냥 경치를 찍는 척 하면서 말이죠. 감쪽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도둑이 있을까요? 있죠.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아르센 류팽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글쎄요. 그는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도 처음에는 좀 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하지만 지금 녀석의 실력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봐야 시간 낭비일 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엉뚱한 일만 벌어졌다. 이번엔 선장이 애지중지하던 시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화가 난 선장은 도둑 잡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로젠을 더욱 엄중하게 감시하면서 몇 번이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처구니 없게도 그 잃어버린 시계가 부선장에 붙였다 뗐다 하는 셔츠의 칼라 안쪽에서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귀신 같은 솜씨로 행해졌는데 더해서 류팽 특유의 유머러스한 수법까지 입증해 보인 셈이었다. 그는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면서도 마치 그걸 취미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는 오락을 하듯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자신이 써낸 희곡을 상연케 하는가 하면 자신이 만들어낸 대사나 자신이 생각해낸 장면이 아주 잘 짜여 있음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즐기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런데 이틀 전날 밤에 당직 사관이 갑판의 가장 후미진 부분에서 웬 사람이 훌쩍이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회색 두꺼운 숄로 덮여 있고 두 손이 밧줄로 묶여 있어 밧줄을 풀어 그를 안아 일으킨 다음 응급 조치를 해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로젠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날도 이리저리 캐묻고 다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덮쳐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품에 품고 있던 물건을 빼앗겼는데 입고 있던 옷에 핀으로 꽂아놓은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아르센 류팽은 로젠 씨가 내건 현상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실제로 도둑맞은 지갑 속에는 1000프랑짜리 지폐가 20장, 즉 2만 프랑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은 결국 이 불쌍한 자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히 자신을 묶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종이에 남긴 필체도 로젠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필체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신문에 실린 아르센 류팽의 그것과 아주 비슷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로젠을 류팽이라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로젠은 로젠이며 보르도 와인 상인의 아들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르센 류팽이 실제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그의 존재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손실에 홀로 남아있을 용기를 가진 자도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홀로 모험을 즐기던 자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했으며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만 어울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본능에서 오는 불신감이 친했던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다.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공포감. 이제 류팽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다. 우리의 흥분된 상상력은 류팽에게 기적적인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부여했다. 사람들은 류팽이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떤 모습으로라도 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존경할 만한 로선 중령이 되었다가 고귀한 라베르당 후작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의심스러운 머리 글자 같은 것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처자나 하인과 함께 있다는 그 사람들까지도 류팽이 변장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대륙에서 온 첫 전문은 아무런 내용도 전해주질 못했다. 게다가 선장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더욱 답답했다. 항해의 마지막 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만일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면 다음에는 단순한 도둑질이나 폭행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르센 리팽이 2차례의 하찮은 절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수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배안을 통째로 휘어잡은 권력자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가 못할 짓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는 배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넬리 양의 신뢰를 한껏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인데다 계속되는 사건에 마음이 불안해진 탓인지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보호를 바라는 것 같았고 나는 기꺼이 응해줬다. 다소 가장해서 말한다면 나는 아르센 리팽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와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당사자가 바로 리팽이니까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몽상에 빠질 수 있는 기쁨을 느낀 것도 전부 리팽의 덕이 아니던가. 또한 내가 꿈꾸고 있는 사랑의 단꿈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 앙드레제 일족은 원래 푸아투 지방의 명문가였는데 최근 가온이 조금 기울었다. 따라서 기울어진 가온을 되살리는 것이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던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이러한 나의 몽상이 넬리를 조금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긋 웃고 있는 그녀의 눈빛에 내 꿈은 더욱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내게 희망을 가지라고 부채질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배전에 나란히 기대서서 우리 두 사람은 신대륙의 해안선이 점점 눈앞으로 가까워져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수사는 중단되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갑판 위에서 북적거리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아르센 리팽이란 말인가? 어떤 가면 속에 그 유명한 아르센 리팽이 숨어 있단 말인가? 드디어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령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나는 그 순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넬리 양,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지칠 대로 지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내 팔에 기대 있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 얼굴도 창백해요. 처음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가슴이 너무나 설레서 터져버릴 것만 같은 거려. 넬리 양, 지금 이렇게 당신 가까이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꿈처럼 느껴져요. 저는 오래도록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녀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더 이상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트랩이 내려졌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유롭게 배에서 내리기에 앞서 세간원과 제복을 입은 사람들, 우편 배달부 등이 배 위로 올라왔다. 넬리 양이 중얼거렸다. 아르센 리팽이 항해 도중에 탈출했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배 안에서 체포되느니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지도 모르죠.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답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농담은 그만두세요. 그녀가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갑자기 몸을 떨자 그녀가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다. 갑판 끝에 있는 조그만 노인 보이죠? 프로코트를 입고 우산을 손에 들고 있는 저 사람 말이에요. 네, 저 사람이 가니마르 형사입니다. 가니마르? 맞아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아르센 리팽을 잡아 보이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유명한 형사죠. 드디어 이유를 알았어요. 왜 대서양 건너편에서 정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지. 거기에 가니마르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타인이 왈가왈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리팽은 이제 확실히 잡히는 건가요?
글쎄요. 가니마르도 변장한 리팽밖에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리팽이 체포되는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가 여성들이 흔히 짓는 냉정한 호기심에 휩싸인 채로 말했다. 기다려 봅시다. 틀림없이 아르센 리팽도 자신의 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벌써 눈치챘을 테니까요. 그는 늙은 형사의 눈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이 되었어야 슬쩍 내릴지도 모르죠. 마침내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다. 가니마르는 태연한 표정으로 지팡이 대신 들고 있는 우산에 몸을 기댄 채 서서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니마르는 양쪽 손잡이 사이로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한 승무원이 가니마르의 뒤편에 바짝 붙어 서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라베르당 후작, 로손 중령, 이탈리아 사람인 리볼타가 배에서 내렸고 다른 많은 승객들이 뒤를 이었다. 이윽고 로젠도 모습을 드러냈다. 가엾은 로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을 아직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듯했다. 어쩌면 우리의 짐작처럼 로젠이 리팽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넬리 양이 속삭이듯 말했다. 잠깐, 가니마르와 로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으면 아주 재미있겠네요. 제 카메라로 좀 찍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짐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진을 채 찍기도 전에 로젠은 가니마르를 지나쳤다. 뒤쪽에 서 있던 승무원이 가니마르의 귀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늙은 형사는 가볍게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그 순간 로젠은 그대로 지나쳐 가버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아르센 르팽이란 말인가? 아니,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승객은 2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넬리는 이 20명 중에 제발 그가 없기를 바란다는 듯 두려운 표정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았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재촉하듯 말하자 그녀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우리들이 채 10걸음도 걷기 전에 가니마르가 다가와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섰다. 왜 길을 막는 거요? 내가 외쳤다. 선생, 잠깐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숙녀를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 그는 한층 더 완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아르센 르팽 아니신가? 그 말에 나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 이름은 베르나르 앙드레지입니다. 베르나르 앙드레지는 3년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죽었소. 만약 베르나르 앙드레지가 죽었다면 나도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 의심스럽다면 제 신분증을 보시죠. 그건 앙드레지의 신분증이 틀림없소. 원한다면 그걸 자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있다네. 무슨 소리요? 사람을 잘못 봤소. 아르센 르팽은 R로 시작되는 이름으로 배에 탔다고 하질 않소. 그렇지. 그것도 자네가 부린 수작이지. 대서양 건너편에서 자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지. 정말 놀라운 솜씨야. 하지만 이번엔 안 통할 것 같군. 르팽, 어떤가? 이제 당당하게 정체를 드러내는 게 어떠신가? 순간 나는 주저했다. 그때 가니마르가 내 오른쪽 팔을 힘차게 내리쳤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전문에 있었던 것처럼 오른쪽 팔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넬리 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파랗게 질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내 눈을 응시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가니마르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그녀에게 건네준 검은 가죽으로 감싸진 그 조그만 카메라 속 좁은 공간에 로젠의 2만 프랭과 제를랑 양의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 나는 신께 맹세할 수 있다. 가니마르와 그의 부하 2명이 나를 에워싼 순간 내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나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내가 맡긴 카메라를 랠리 양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다. 내게 불리한 결정적 물적 증거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그 증거물을 랠리 양이 형사에게 건넬 것인지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 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과연 그녀는 나를 배신할 것인가? 나는 그녀 때문에 궁지로 내몰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소간의 관용과 동정심을 가지고 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한 여자로 행동할 것인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을 지나쳐갔다. 나는 예의를 갖추듯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 속에 섞여서 트랩 쪽으로 걸어갔다. 내 카메라를 손에 든 채. 그녀도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증거물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1시간 후 아니면 몇 분 후에 그녀는 그것을 형사에게 갖다 줄 생각이리라. 그런데 트랩 중간쯤에서 그녀는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방파제와 배 사이에 있는 바닷물 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태연스레 걸어갔다.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모습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영원히 끝이었다. 순간 나는 외로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나도 이런 내 자신이 원망스럽소.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숨 섞인 말에 가니마르도 놀란 듯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겨울밤에 아르센 류팽이 내게 직접 들려준 자신의 경험담이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와 나 사이에는 우정이 싹텄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아르센 류팽이 나에 대해서 우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바로 이 우정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는 내 서재의 침울한 분위기를 그가 지닌 특유의 쾌활함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곤 했다. 그의 밝은 성격은 타고난 운명인 듯 했고 그에게서는 행운과 쾌락의 충동이 언제나 넘쳐 흘렀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나는 아르센 류팽을 20번도 넘게 만났지만 그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오히려 동일한 한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20개의 거울이 제각각 변형된 이미지를 비춰 보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저마다 다른 눈빛이 있었고 저마다 다른 얼굴 윤곽이 있었으며 독특한 몸짓과 모습, 그리고 다른 성격이 있었다. 언젠가 그가 한 말이 떠오른다. 나도 누가 진짜 나인지 잘 모른다네. 거울을 들여다봐도 그게 정말 나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으니까 말이야. 물론 그것은 역설일 테지만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말이 단순한 허풍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천재적인 변장술과 강한 인내력의 한계를 누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떻게 고정된 모습만을 가질 수 있겠소. 또한 언제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 위험을 내가 어찌 피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떠올리게 될 텐데 말이오. 그는 매우 자랑스럽다는 듯이 덧붙여 말했다. 누구도 이 사람이 바로 아르센 류팽이다 라고 마음 놓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것은 류팽이 한 짓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어느 겨울밤 그는 친절하게도 내 서재의 침묵 속에서 밤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부터 그의 행동의 일부를, 모험의 일부를 낱낱이 기록할 생각이다.